최혜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마이너리티러의 변정과 그녀들의 한국전쟁, 장덕주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처의 재변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 35분, 55분 정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림대학교의 장세진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읽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는데요. 그냥 먼저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에 장혁주의 한국전쟁 관련 글쓰기에 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논문을 쓰면서 일본인 처의 얘기가 있는 이제 그 리스트를 발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것을 미처 다루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걸 좀 따로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열주 선생님이 이런 학술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문을 읽겠는데요. 서러운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제 문제의식이라든가 방법론 같은 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읽고, 나머지 그 본문 부분은 좀 스킵하면서 읽겠습니다. 98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쟁 기간 중에 이제 임시수도가 되었던 부산의 신문에 1951년 3월에 어떤 기사가 실리는데요. 귀국에, 그러니까 한국을 말하는 거겠죠. 한국의 전제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재료 우리 일본인들에게까지 많은 원조를 주셔서 실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실리는데요. 이 기사의 이제 목소리의 주체는 당시 그러니까 부산시내 초량구에 위치한 소림사에 거주하고 있는 그 본국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600명 가량의 전제 일본인 대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림사의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소림사의 일본인들 중 80% 이상을 차지한 게 단연 부녀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일본인 부녀자와 부녀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국인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하던 사람들로서 전쟁 중에 남편이 납치된 사람이거나 혹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것을 이유로 귀국하려는 일본 여성과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소림사에 뭐 다른 부류의 그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이 일본인 이 집단이 가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인 처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이 용어로 지칭되는 그녀들의 존재 양상은 구 일본 제국이 뻗어나갔던 지역적 판도만큼이나 다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러니까 일본인 처라고 하면 꼭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제국 일본의 패망 이전에 조선, 만주, 타이완 등과 같이 이른바 외지라고 불리던 지역 출신의 남성과 혼인한 일본인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의 소림사에 수용되어 있던 부녀자들은 그 일본인 처라는 전체 모집단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들과 결혼해서 이 땅에 남아있거나 혹은 해방을 전후해서 남편이 이제 해방됐으니까 조선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남편을 같이 따라온 그런 이제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어의 맥락에서 일본인 처라고 이제 표기를 하면 약간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주로 자파 계열의 제일조선인 남편을 둔 일본인 아내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50년대 말에 그 대대적인 북송 사업으로 조선인 남편을 따라 귀국해서 지금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일본인 처들을 이슈화할 때 이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볼 제한 일본인 처란 그 용어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식민주의적 질서가 갑작스럽게 해체되고 그 뒤를 이제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전쟁 시기를 거쳐 이른바 65년 체제로 계속 이어지는 냉전 아시아의 거대 서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단락이 뭐였냐?
근데 일본인처에 대한 이런 그 재현, 특히 이제 한국어 재현물을 이제 좀 찾아보면 굉장히 그 한국 측의 서사적 상상력은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라 해방기 귀환할 때 그 일본에 있던 그 조선인들이나 아니면 왜 그 다른 데 있던 이제 조선인들이 귀화할 때 그들의 아내였던 일본인 아내의 얘기가 아주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또 65년 한일국교 정상화서 국면에서 또 일본인 처해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또 한국전쟁 시기에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없을까 이제 그런 이유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방기 귀환 서사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해방기 귀환 서사에서는 일단 그 조선으로 돌아가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남편들이 주인공이고 이제 이 부인들은 당연히 이제 약간 조력자를 내지 아니면 방해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근데 한국전쟁 시기에는 남편들이 일단 사라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인들만 남게 됐으니까 이 부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를 생각해보면 이제 조선하고 끈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이제 남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녀들은 그나마 희미한 흔적을 남겼던 해방기의 경우보다 더 철저하게 한국어 재현의 세계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이게 형제끼리의 사륙으로 요약되는 그런 비극적인 서사 구도이다 보니까 이 일본인 아내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애초에 마련되기 어려웠던 것 같고 50년대의 어떤 그런 한국 사회에 그 팽배했던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이 재현의 정치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한국어 재현의 이게 비어있는 계보를 떠올려 볼 때 좀 이렇게 대조적이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는 그런 작가가 장혁주인데요. 장혁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장혁주라는 사람은 그 해방하고 그러니까 45년 8월에 당시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작가였고 제일 조선인으로 분류되었던 그가 그러니까 유엔 그 종공 기자 신분으로 일본 국적을 소지해가지고 현해탄을 넘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일본을 넘어올 수는 있었지만 넘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가는 건 더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혁주에 대한 어떤 이런 대우는 굉장히 특권적이었던 것이고요. 그 특권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각주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회를 통해서 장혁주가 한국 전쟁을 실시간으로 이제 취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포르타지 같은 것들도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GHQ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기회를 얻었던 건데, 근데 이제 장혁주가 재밌는 거는 또 그 자신이 일본인 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혁주 자신조차도 이 한국 전쟁에 와서 일본인 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취재하러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이제 소림사를 방문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 아내들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설로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51년에 이제 장혁주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시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러니까 1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일본 기자들은 입국이 되지 않았어요. 독립국 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2년 그 조약 발효 시점 이후부터 일본 기자들은 오는데 장혁주는 좀 훨씬 그러니까 1년 정도 빨리 와서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소설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혁주가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한국 문학사에서 장혁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이제 장혁주가 오히려 이렇게 이제 다시 읽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는 장혁주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언어 글쓰기 세계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어 소설을 굉장히 많이
가장 다량으로 창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작가 명은 노구치 가쿠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내지 문단에서 먼저 인정받고 그 유명세가 거꾸로 조선 문단에 알려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국 일본의 출판 네트워크를 타고 아시아 전역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타이안의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장혁주가 롤모델인 약간 그런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장혁주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친일 청산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장혁주는 일본에서 그냥 계속 거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해방 이후에 장혁주가 일본어를 쓰기 이제 여전히 이제 일관되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또 이게 그 문제적이었던 게 노구치라는 일본인 처의 성으로 개명해서 일본으로 영구 기여, 이게 샌프란시스코 조약하고 이제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데 그의 행위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조선 문인들한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친일 경력이라는 거는 한국 문단 스스로도 사실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해방 이후의 장혁주의 행적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굉장히 안심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 놓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혁주가 그래서 한국 전쟁을 그렇게 뭐 유엔 어떤 종군 기자 신분으로 왔을 때 그래서 조선 문인들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고 격앙하고 왜 왔냐 도대체 이런 뭐 배신자 뭐 이런 이제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01쪽 보시면요, 맨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 읽겠습니다. 몹시 아이러니하게도 장혁주의 이 독특한 삶의 행로와 작가적 포지션이 이 한국어 재현의 장밖으로 밀려난 이 일본인 처라는 존재를 그 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나던 실시간대에 포착하도록 만들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는 그 세 편의 이제 소설을 볼 건데요. 이국의 처랑 부산항의 파란 꽃이랑 부산의 여관처 다 이 부산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이 소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방법론을 말씀드리려면 세 가지 맥락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장혁주의 소설은 이게 픽션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다 하더라도 픽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그 사회사적 맥락에서 그 제한 일본인 처의 삶을 다룬 어떤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이런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회사적 맥락에서의 제한 일본인 처에 관한 기록들을 제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일본어 재현의 계보에서 이 장혁주의 이 서사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본 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 장혁주의 텍스트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해전 직후 아시아 각지로부터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이른바 인양서사 히키야게라고 하는 그 인양서사의 하위 범주이거나 혹은 일종의 변종이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본 남성들의 부재 속에서 거의 부녀자들끼리만 만주 신경에서 한반도를 종단했던 경험을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일본의 지금까지도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 이 텍스트가 1949년에 나왔는데 장혁주가 그 일본인 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952년이니까 사실은 거의 동시대였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했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장혁주가 그 다른 그 한국 전쟁에 관한 글쓰기하고 이 일본인 처를 다루는 글쓰기하고 어떤 또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한국 전쟁과 관련한 글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조선, 오호조선이라고 이제 한자대로 읽으면 그런데, 그 아조선하고 무궁화라는 장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 특히 아조선이 굉장히 성공을 거둡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2장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2-1의 그 절에서 보려고 했던 거는 이 일본인 아내들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103쪽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크게 보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이국의 처랑 이제 부산항의 파란꽃에 나오는 이제 여주인공들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조선 남성이랑 결혼한 다음에 거기서 쭉 생활하다가, 그때는 이제 국제 결혼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외지호적이고 일본은 내지호적이고, 그래서 국제 결혼이라는 인식 없이 그냥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식으로 자녀들의 이름 짓고 일본식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조선이 이제 해방돼서 남편이 돌아올 때 같이 이제 오게 된 그런 여성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사적 맥락에서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은 주로 이제 전시 체제기인 37년 이후에 일본에서 조선 출신 남성하고 만나서 연애 결혼에 이른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 조선인 남성하고 결혼한 일본 여성들은 연애 결혼했던 이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들의 남편이, 이 남편이라는 이 조선인 이 남성들이 왜 일본에 왔냐면, 그러니까 일자리랑 그 배움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온, 그러니까 식민지 인력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부쩍 내선 결혼이 이제 늘었는데, 그 내선 결혼의 전체의 한 90%가 일본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일본에 온 남성이랑 일본에 온 조선 남성이랑 일본 여성이랑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서구 식민제국에서는 동국 남성이랑 식민 동국의 남성이랑 그 식민지 여성이랑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웠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 대해서는 장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뭐 이런 내선 결혼 같은 거, 이런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제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생활사 연구의 성과를 보면 이 유형의 여성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인 그 결혼을 그 국제 결혼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조선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이제 처음 봐서 이제 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언어도 하나도 모르고, 풍습, 그 다음에 생활 수준 차이도 너무 컸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 더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불행감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건 이제 부산의 여간첩이라고, 이게 가장 뒤에 쓰여진 소설이긴 한데, 이 주인공의 경우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제조 일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선에서 태어난 그런 여성이고, 조선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44년 시점에서 보면은 71만 명 정도 이제 조선 내 일본인 식민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식민자 그룹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조 일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학계에서 여러 가지 시각에 규정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 글에서 어떻게 봤냐면, 제국의 브로커라는 그런 이제 제출된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브로커라는 게 뭐냐면, 이 식민 통치 권력과 조선인 엘리트 사이에서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리인이고 뭐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근데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거나 조선인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중간자이고, 그래서 경계선상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코 역시 이제 이런 케이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조선의 풍속에 굉장히 익숙하고 부산 사투리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유형의 그런 아내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산 지역도 잘 알고 있고, 지리도 잘 알고, 조선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 소림사 수용소의 위원장으로 활약하는 것으로, 그래서 관청과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소설 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본인 그 아내들이 일본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도시코라는 사람은 여성은 부산이 내 고향이다. 그래서 얘가 일본에 돌아가봤자 그게 진짜 고향일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그런 이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씩 이렇게 유형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런 여성들한테 한국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떤 결정적인, 그러니까 남편이 사라지게 된 어떤 계기였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는 거. 예,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45분까지인가요? 10대 2-2를 보겠습니다. 그 현해탄, 그래서 이제 소림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 일본 정부랑 그 연합군 GHQ랑 보통 우리가 스케파니즈라고 하죠. 스캡이랑 제페니스랑 같이 이제 합성한 말인데,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연합군 사령부 측이랑 일본 정부의 합작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점령 당국에서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구식민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그 문제인데, 일본 정부는 굉장히 일국적이고 순혈주의적인 그런 국민국가를 기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른 유럽의 식민 제국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구식민지인들에 대해서 국적 선택의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하는 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던 데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일조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외국인으로 이제 등록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도 가능했던 참정권 같은 것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일본인 부인들도 덩달아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니까 주목할 대목은 이 조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일조선인뿐만 아니라 평화조약 발효 이전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발효 조약 발효 이전에 결혼 등에 의해서 내지 후적에서 이탈한 일본인 아내들 역시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일본인과의 결혼을 이유로 해서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한 이 조치는, 그러니까 일본인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기민 정책에 이제 버리는 정책이 이제 다름 아니었다. 근데 이제 이게 52년에 이런 어떤 법령이 이제 발효가 되니까, 근데 장혁주가 소림사를 취재했던 시점은 51년이거든요. 그래서 51년에는 그럼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텍스트에도 나오는데, 뭐냐면은, 국적 박탈 이전이기는 해도,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서 한국 국적을 소지하게 된 아내들은, 그러니까 시집을 왔으니까 남편의 이제 호적에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혼인 관계를 이제 조선인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예전 호적지, 그러니까 일본 호적지로부터 자기가 일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등본을 송부를 받으면 일본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친정으로부터 호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소림사에서. 근데 그게 이제 호적이 와야 일본인임이 증명돼서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친정에서 보내주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 일본인 처들의 국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도 있고, 이중 국적도 있고, 무국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케이스들이 있냐를 이렇게 잠깐 보면, 그러니까 일단 가장 많았던 거는 남편의 이제 호적에 입적해서 한국 국적을 이제 가졌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게 이제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일본인 여성이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갖고 조선 땅을 딱 왔더니, 그때 비로소 남편이 본처랑 자식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원이나 이런 일찍 결혼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보통 본처와 자식들이 조선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조선에 와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본처가 그 남편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일본인 안에는 호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 국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거나.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본 여성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고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만약 자식이랑 같이 가기를 원할 때 자식을 데리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이 안 됐기 때문에 본처의 소생으로 자기 자식들을 올려놓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됐고, 뭐 가장 심각한 게 무국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애초 그 일본의 부모들이 조선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사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뭐 결혼 반대할 때 뭐 호적 파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아예 호적에서 딸을 말소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입적시킨 호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국적도 없고 일본 국적도 없고 무국적 상태에 있는 그런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한국전쟁이 그 특정 유형의 일본인 아내들한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 전쟁의 와중에 북쪽으로부터 피난민들이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북쪽의 피난민들을 남한 체제가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가호적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 처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난민인 척 가장을 하고 호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한일 이중 국적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처들은 그 남편의 호적에 정식으로 입적할 수 있었지만, 개중에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남편과 헤어져서 홀로 세대를 꾸리는 여성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이 겪은 불행의 양상은 놀랍도록 유사해서, 왜 우리가 뭐 행복한 집은 다 비슷비슷하고 불행한 집은 되게 다양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불행한 집들이 더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남편이 외도하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아내를 때리거나 뭐 외도를 하거나 다 이런 양상들이 너무나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다수의 일본인 아내들에게 전쟁은 거의 유일한 그 의지 대상이 남편을 잃고 그 전락하는 계기였는데, 또 어떤 부류의 아내들한테는 전쟁은 좀 다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법적인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굉장히 힘겹지만 분명한 독립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항의 파란 꽃은 그래서 이제 장혁주 텍스트로 돌아가 보면, 이 부산항의 파란 꽃이라는 이 텍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도항에 대한 꿈, 욕망, 도항의 판타지를 그린 텍스트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이 일본인 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또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여성들이 얼마나 이제 갈망했는지 일본에는 도항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뭐 예측 가능하듯이 이 도항 판타지는 실패합니다. 허구 속에서도 실패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본 국적의 선박에서 막 이렇게 빨래 해주고 막 밀수에 얽히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일상들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텍스트 바깥으로 나와서 그 사회사적 맥락에서 그럼 그녀들은 과연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난 52년 8월에 또 여전히 이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 외무부에 이제 청원하는 막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일본 국민인데 우리가 못 돌아가냐, 그런 걸 이제 호소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장혁주 텍스트에서는 그 일본 정부의 냉담함이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혁주랑 일본인 처는 굉장히 그 거울의 역상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장혁주는 일본인 처가 있어서 일본 국적을 받은 제일 조선인인 그런 케이스고, 이 일본인 처들은 일본인인데도
그 조선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못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거울의 역상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장혁준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일본 정부라든가 이런 데 문제에 어떤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나머지 제가 아직 언급 안 한 작품이 부산의 여간첩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서론에서 말씀드리니까 장혁주의 그 다른 한국전쟁 관련 글쓰기랑 이 일본인 아내들이 등장하는 이 글쓰기랑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고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전쟁을 그 첫 번째 단락의 한 중간쯤 보시면요. 한국전쟁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서 중계했던 그의 다양한 글쓰기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애도와 중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한국 민족의 조선 민족에 대한 애도가 이제 이 사람의 그 한국전쟁 그 리포트의 주된 정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장혁주가 아까 뭐 조선 문인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다고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그 조선에서 미움을 받고 있었고 본인도 조선을 싫어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애증의 대상이었던 조국에 대한 앙금이 일시에 사라져버릴 정도로 이렇게 전쟁의 비참함을 보고 나서 너무 이 조선 민족이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애도의 어떤 정념으로 가득 찬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애도가 이제 감정적인 차원의 어떤 반응이라면 후자의 중립이라는 이 태도 이거는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장혁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조선이라는 그 장편이 있는데 이 장편이 되게 이제 일본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이 소설의 기본 골격이 뭐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북측의 의용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그게 1부고 2부에는 또 남한의 국민방위군에 또 우연하게 징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과 북의 어떤 그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남과 북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런 주인공들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궁화라는 그런 소설에서는 그 해방기 때 그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그 중간파 이런 집안의 얘기를 또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일관된 입장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본인 아내들을 다룬 이 글쓰기에도 중립이라는 그런 그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일본인 아내들을 그렸기 때문에 이 아내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혁주 어떻게 그걸 드러냈냐면 이 남편들이 어떻게 누구 손에 죽었는가 이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측에 죽었는가 북쪽에 의해서 죽었는가 이제 어떻게 살해됐는가 그거를 이제 굉장히 주요한 어떤 모티브로 삼아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108쪽의 그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아내들의 텍스트에서 중립이란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들의 남편이 죽어간 경위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여간첩이 세 편 중에서 가장 호구적인 성격이 가장 그 짙은데요. 이 소설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 일본인 도시코, 부산 사투리 잘한다는 그 이제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이제 그 소림사에서 근데 이 당국으로부터 어떤 통지를 받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림사에서 기거하면서 부산 일대를 압력하는 스파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파이가 그러니까 소림사에 있으니까 일본 여성일 거고, 근데 그 여성의 남편이 한국 군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이제 이 도시코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근데 이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도시코가 그 혐의를 받아서 도시코가 잡혀가서 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코도 일본인 여성이고 사실은 밝히지 않았지만
남편이 한국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과거의 사연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인데 그 109쪽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제가 그냥 좀 중요해서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과 북 중 어느 체제가 그녀들의 남편을 살아야 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당국이 끝내 찾아내지 못한 이 진짜 스파이를 찾지 못하고 이 도시코를 고문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 남편이 한국군한테 죽임을 당한 그런 여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설정을 보면 그거는 일본 이퀄 친북이라는 그 1950년대 한국 사회의 통념적인 이미지를 이제 활용한 그런 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산의 여관 쪽에서 보면 이렇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그 김여신 선생님 발표에서도 그 학살 사건, 거창 학살 사건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부산의 여관 쪽에서 보면 그 한국군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현이 굉장히 거침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도시코의 남편도 원래 도쿄 제국대학을 나온 공산주의자였는데 한국에 와서 전향을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연맹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한국군이 폐각하면서 도주하면서 사상이 일심스러우니까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한국군에 의해서 죽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군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여자가 된 건데 여성이 된 건데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한국군의 흑역사를 이제 그 일본어 텍스트에서 이제 굉장히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이 가능했던 거는 사실 그 장혁주가 놓였던 그 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글 썼고 일본어로 출판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검열을 통과를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한국어 글쓰기로 됐다면. 근데 이제 장혁주가 갖고 있었던 특수한 조건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아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재현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문인들로서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했던 그런 재현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장혁주 소설에 나타난 이 일관된 중립의 태도가 일본어 재현의 맥락에서도 좀 예외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방금 전에 하지호 선생님 발표에서는 공산 좌익의 동정적인 그런 이제 문인들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변종이라고 했던 이 서사랑 굉장히 가족 유사성을 갖고 있는 히키야게의 서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장혁주의 소설이 좀 달랐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후지와라 테이의 1949년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가 그게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후지와라 테이는 계속 가피를 하고 수정을 하는 작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한국전쟁의 시기를 거치면 거칠수록 이 굉장히 반공주의자 조선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반공주의자 조선인이 이 구식민자였던 일본 여성들을 도와서 무사히 탈출하게 해주는, 그래서 선한 조선인인데 그 선함의 어떤 조건이라는 게 반공주의자인 이런 어떤 인물 설정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장혁주의 어떤 그런 중립적인 감각이라는 거 굉장히 좀 돋보였다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장혁주의 중립이라는 감각을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든가 그런 사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110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던 평화노선과 연동된, 그러니까 일본 사회의 평화담론하고 연동된 중립의 감각이라고 봤던 건데요. 근데 아까 계속 소동주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사회가 가졌던 위기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선전쟁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다, 연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루되면 안 된다라는 감각이 되게 강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팽배했던 평화담론의 어떤 요체라고 이제 봤던 거거든요. 물론 이 평화담론의 수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근데 이제 장혁주가 포착했던 그 평화가, 그 중립의 감각이 그 우리가 결코 이 조선반도의 이 불행에 같이 엮여서는 안 돼라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런 그 감각하고 이제 상통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전시 중립의 그 개념이라는 건데, 교조국 쌍방에 대해서 공평하고 무원조의 원칙을 고수하는 국제정치상의 어떤 전시 중립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래서 조선은 전장이고 일본은 평화고, 이런 이분법적인 분할, 강 건너 불인 조선의 전쟁에 일본 연도가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감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적인 건 뭐냐면, 사실 근데 그렇게 평화 국가임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일본은 그 기지국가로서 이렇게 굉장히 그 확고하게 위상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한국전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8,000명 정도 참전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국가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표상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를 가리는, 참전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단락을 읽겠습니다. 장혁주의 한국전쟁 글쓰기가 당시 일본 사회 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비단 국교가 단절되어 이제는 왕래 불가능한 구식민지에서 벌어진 전쟁 소식에 대한 갈증 차원의 일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장혁주의 텍스트가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서 일본 사회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현장 탐방이라는 검증 형식을 통해서 가장 정확히 들려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들의 고통을 애도할 수 있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어떤 거리 감각, 그러니까 애도할 수 있다는 건 나는 그들의 처지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어떤 안도감에서 비롯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도 부산의 여관첩의 결말이 되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진짜 스파인 다스코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도시코한테 이제 편지를 몰래 건네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그 당국에 고발해도 그건 뭐 당신의 자유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한국인 사이의 싸움에 당신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중 남편을 잃고 소림사로 모여든 일본인 아내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육성을 이제 한편으로 장혁주가 잘 그 묘사한 측면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 말고도 장혁주의 여전한 그 일관된 중립 스탠스가, 그 작가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인공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복화술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작가의 오랜 권능이 복화술을 이제 발휘해서 일본인 처들이 그런 중립이라는 걸 얘기하도록 하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결론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7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원입니다. 제가 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단락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몇 가지는 조금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과 냉전의 상황은 특정 국가의 내부 사정으로 모두 세매지지 않는 복합적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여러 교훈, 역사, 문화, 민족 감정의 문제에서 편치 않은 사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2차 세계대전을 지낸 동안 한국과 일본은 지배 수탈의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 패망 이후에는 한반도에 찾아온 해방의 광장이 미군 정기와 한국 전쟁으로 경색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표면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베이스 캠프가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종료 이전까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쌓여있던 인적, 물적, 문화적 결과들은 공적 체제의 변경으로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장세진 선생님께서 다루고 계신 장혁주의 세 편의 소설 이국개처,
부산항의 파란꽃, 그리고 부산의 여관적 이 속에 제한 일본인 처의 존재론이 그 예로 이제 그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종류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이 남한과 북한으로 제국 일본이 자민족 중심의 제국이었던 일본이 이제 자민족 중심의 일본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이들 일본인 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자로서 각자의 역사와 입장을 발신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내셔널한 감각이 아니고서는 밝힐 수 없는 이들의 존재론이 상당히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장혁주라는 문제적인 작가의 한국전쟁 직접 취재를 토대로 만들어진 서사라는 사실은 한국전쟁과 냉전에서 기인한 기억의 층이 얼마나 역사와 사회 곳곳에 숨어있나라고 하는 점을 새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만 알고 있고 번역이 되지 않아서 이제 내용을 진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제 배경도 부산이고 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거의 모습을 아무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일본인 처의 서사가 이제 인양서사의 일종 혹은 변종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학적 형상어가 한국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어땠는가 하니까 이런 문학적인 형상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기에 그 이제 장혁주가 취재를 와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들의 존재가 그리 부각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제 장혁주가 이 작품들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아니면 뭐 65년 체제 이후에 뭐 이 일본인 처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후에 뭐 어떤 그런 이런 이 일본인 처들의 그 제한 일본인 처들이죠. 그들의 어떤 정체나 어떤 문제들을 그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또 왜 없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일본인 처가 만들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인 배경, 조건, 그다음 뭐 이런 그들이 이제 그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느끼는 뿌리 들린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일본인 처를 형상화하는 이제 장혁주의 입장, 이것도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또 많은 부분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때 장혁주의 어떤 그런 그 입장, 이 장혁주가 일본인의 처들을 형상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어떤 정도로 그 사회적인 그 아까 조금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일본인 처들이 그냥 무작정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시 사회적인 맥락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나 이게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이제 장혁주가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아주 아주 그 성찰적인 그런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전혀 그런 걸 모른다면 그 모르는 것을 보는 것도 작가의 입장이 이제 작품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작품을 안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서론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써주신 게 국민 국가적 상상력으로부터 멀리 이탈한 이 원심적 서사를 재빨리 다시 이제 회수해서 어떤 국민 국가적인 그런 어떤 논리로 이제 그 이렇게 되어가는 이런 그 어떤 힘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더불어서 이제 그녀들의 불행을 온전히 서사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제 장혁주의 작가의식 혹은 일본 사회가 듣고 싶어하는 수준에서의 한국전쟁 정보에 대한 장혁주가 이렇게 부응하는 방식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도 이렇게 막 이 원심적인 서사가 다시 이제 국민국가 쪽으로 이제 이렇게 구심력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작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화하기 어려운 그녀들의 전쟁 기억을 이제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가장 조금 생생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한국 전쟁을 복귀하는 작업을 할 때 이루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부산의 여간첩에서 그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그 다스코하고 도시코 이 두 그러니까 실제 스파이였던 다스코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는 근데 뭐 조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태어난 일본인인 도시코 요 인물들이 상당히 이 뭐랄까 매력적이라고 할까요? 그 설정 자체가 이제 많은 층위들이 있겠죠. 이 장혁주라고 하는 조선인이었다가 친일을 했다가 이제 기각까지 해서 이런 그 각종 어떤 다양한 그 입장을 뭐 어쩌면 일반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만들어낸 뭔가 이 정체성이 어떻게 작품화되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져서 그런 부분 조금 시간이 가능하시면 좀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다스코가 이제 그 조선에서 활약했던 스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에. 그래서 이 스파이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이런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작품화가 될 때 이게 이제 일본 사회 뭐 아까 뭐 우리가 일본에 있는 공산당 활동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과정인데 이 서사 속에서 이런 부분이 딱 들어왔을 때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본 사회에서의 어떤 그 반응이나 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도 작품 내용이라 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국의 처의 그 각주실 이런 부분에 이제 선생님이 연민의 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혁주가 워낙에 이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운 복잡 다단한 그런 정체성을 이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이 작품들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혁주가 어떤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제 형상화할 때 제가 읽었던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과 불쌍한 대상을 명확하게 나누고 이제 안전한 자신과 불쌍한 저들을 구분하는 선을 이제 아주 이렇게 딱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전쟁은 한국이고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전장은 한국이고 일본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이제 또 반복되는 부분이 이제 이 어떤 연민의 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 작품 속에서 어떤 식으로 또 이 연민의 정이 뭐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 뭐 조금 다른 뭐 어떤 결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 장혁주의 작가 의식이나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걸 이제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너무 질문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종합토론은 또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5개를 지금 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한 2-3가지 얘기하고 종합토론에서 다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러면 이렇게 장혁주가 이렇게 일본인 처들을 재현했는데 일본어의 재현 그 계보 속에서 근데 이런 거 말고 장혁주 말고 다른 예는 없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일본인 기자들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제 발효돼서 이제 일본인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이제 올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소림사에 이런 일본인 처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기자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는데 이걸 취재하는 거 한국 정부가 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림사의 어떤 그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 정부로서도 뭔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거라서
이렇게 막 취재를 잘 못하게 하고 그래서 취재를 못하게 했다라는 기사가 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취재를 했으니까 일본 기자들이 그걸 이제 원고를 보내서 뭐 알리긴 알렸을 텐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일본인 처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가미사카 후유코라는 그 일본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주에 있는 나자레원을 방문하고 근데 나자레원이 바로 그 1972년에 그 일본이 귀환하려고 하는 일본인 그 여성들의 임시 귀국자 기숙소처럼 이제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72년에 그게 생기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자레원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호적 문제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법적인 호적 문제를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이 이제 해결이 되면 이 일본 여성들을 그 보낼 수 있는 그 교통편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이런 어떤 복지 시설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복지 시설에 모여 있는 일본인 처들을 그 이제 본 거죠, 이 아미사카 후유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어로 출판을 해요. 경주 나자레원이라는 제목의 그 책을 내는데 그게 1982년인가 그렇거든요. 82년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때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돼서 그 이후로는 막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막 일본 학생들이 막 수학여행 오면 경주 가서 막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유명 정치가들도 들려야 되는 막 코스가 되고 막 그렇기는 한데 그게 또 일본 정치의 어떤 그 파고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 그 잡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학적인 재현, 이렇게 장혁주처럼 픽션화 되어 있는가는 제가 아직 저도 그게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일본 여성들, 그러니까 이 일본인 아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민자 특히 이제 어쨌든 그 일본의 아시아 그 침략 정책, 식민 정책의 그 안에서 탄생한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맥락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장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복화술이라는 말을 쓴 것도 있고, 물론 보면은 뭐 그 일본 여성들의 어떤 굉장히 처참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피해자로서의 자기 규정이 강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나는 조선에 와서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이제 구설들이 많이 나오고 너무나 이게 피로와 불행과 절망으로 막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크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조선을 바라보는 장혁주의 입장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회 내 제일조선인 사회 내에서도 장혁주는 그 조련 계열에서도 비판받고 이 민당 계열에서도 양쪽에서 비판받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처지가 일본 여성들한테 많이 투영돼서 그녀들에 의해서 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장혁주의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한국에 대한 염오 이런 것들이 더 강하고요. 근데 이제 그 장혁주 텍스트 말고 사회사적으로 보면 그 기록들, 생애사나 구술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 할머니들,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의식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살고, 근데 물론 한국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반일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이라는 거 드러낼 수 없었던 분위기, 그래서 굉장히 숨죽여 살고, 그리고 일본이 확실히 잘못은 했지. 근데 잘못은 했는데 한국 사람도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이제 평생을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대답하고. 네, 저도 선생님 발표문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항상
국적 박탈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나인지 생각만 했다가 이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었고요. 저도 정확도를 더 기대를 하면서 이 두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